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도서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공사재료 세 번째 시간이죠. 배전선 공사뿐만이 아니라 배선 기구 및 공구 그리고 피르 시스템과 접지 시스템까지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힘차게 달려왔는데 어느덧 이제 마지막 강만을 남겨두고 있잖아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조금 더 돌아가셔서 복습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공사재료 파트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들 그런 것만 위주로 좀 학습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함축적으로 압축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만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이번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제 기출문제 그리고 시험까지 남겨두고 있는데 절대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자기 자신을 믿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마지막 강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자, 먼저 배전선 공사부터 볼 것인데요. 자, 배전선 공사를 이제 교재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크게 있는데 자, 여기에 다 나타내기에는 너무나 자그마한 글씨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분배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3등분을 시켜놨어요. 그것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러한 그림에 해당되는 번호를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것을 배울 거냐면 이 어떠한 장주 같은이 아니죠. 장주를 이렇게 그림에 교재에 있는 게 장주거든요. 그런 완철이라든지 애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장주가 되는데 자, 그런 그림을 봤을 때 이 번호별로 명칭을 얼마나 매칭시킬 수 있는지를 학습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1번 보시면은 1번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공지선 인류 클램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공지선은 뭐예요? 우리 지지물의 최상단에 위치해서 낙뢰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류 클램프가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은 가공지선을 지지하는 이 지지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킹혼이라고 3번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킹혼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력공학에서도 아킹혼에 대해서 배웠지만 아킹혼, 아킹링 이런 것들은 애자의 섬락을 방지하는 그러니까 애자의 섬락으로부터 소선되는 것을 방지하는 애자 보호 장치입니다. 그래서 3번은 아킹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4번은 완철 밴드인데 우리가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용어 중에서 완철, 소켓 아이 그 다음에 폴리머 현수애자, 지선밴드 이런 것들은 아직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우리 뒤쪽에서 하나하나 배워 나갈 테니까 지금 이 부분을 외우고 넘기실 게 아니라 나중에 보시고 다시 넘어오셔서 그래서 여기에 이것이 쓰였구나라고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4번 보시면 다시 완철 밴드인데 완철을 고정할 수 있는 그러한 금구류를 우리가 완철 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완철용 볼쇠클입니다. 우리가 이 현수애자 앞쪽에 위치하면 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결합하는 게 쇠클도 있고 아니면은 크레비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일단은 완철용 볼쇠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 잘 안 보이실 텐데 교재 보시면 조금 좋아요. 이게 출력상 약간 작게 표현이 된 겁니다. 볼새클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소켓 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켓 아이. 자, 소켓 아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은 배전 선로용 폴리머 현수 애자에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5번, 6번, 7번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지지물의 완철 설치 다음에 어디 완철에 현수 애자를 설치할 때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5, 6, 7 순서인데 5, 6, 7이 명칭이 이렇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8번이 있는데요. 자, 8번을 보시면 분기고리 커버라고 되어 있고요. 분기고리에 그냥 커버 씌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은 우리 길 가다가 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위험 표지판입니다. 여기 전선, 고압 전선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10번은 이제 수목, 나무와 같은 것들을 이제 전선에 닿지 말라고 절연 커버. 이게 닿으면은 지락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자, 그것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절연 커버가 있고요. 자, 11번은 분기 슬리브 커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이 아니죠. 20번 보시면 지선 밴드라고 있는데 자, 이 그림이 지금 잘려서 그렇지만 밑에 보시면 지표면에 지선이 이렇게 쭉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자, 올라오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이렇게 묶이죠. 자, 이 묶이는, 그러니까 즉 지선을 전주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지선 밴드라고 부른다고요. 완철을 고정하는 건 완철 밴드,
지선을 고정하는 건 지선 밴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자, 아까서부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라 놓은 것이죠. 자, 보시면은 여기에 어떠한 12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추후에 뒤에 배우겠지만 12번을 미리 말씀드리면 COS라고 해서 자, 이것을 컷 아웃 스위치가 됩니다. 뭐라고요? 컷 아웃 스위치. 컷 아웃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약호예요. 자, 이 컷아웃 스위치는 어디에 접속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자, 이러한 네모의 무슨 장치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치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13번은 주상 변압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요. 길 가다가 보시면은 주상 변압기가 달려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상 변압기의 1차 측에 보호 장치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컷아웃 스위치입니다. 우리 주상 변압기를 보호하는 장치는 두 개가 있는데요. 1차 측 보호 장치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컷아웃 스위치가 되겠고 2차 측 보호 장치로는 우리 캐치 홀더라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주상 변압기, 이 부분은 컷아웃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14번 보시면 주상 변압기 행거밴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상 변압기를 이 전주에다가 장주에다가 접속을 시키려면은 그냥 뭐 풀 이런 걸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데 자,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행거밴드를 사용을 해서 주상 변압기를 전주에다가 고정을 시켜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6번, 17번은 그림상으로는 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좀 더 확대해서 자세히 제가 그려드리면서 배우게 될 텐데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을 보시면요. 주상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되어 있어요. 암타이 레크밴드. 우리 암타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이 뒤에서 한 번 더 그려드리겠지만 이렇게 완철이 있고 여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암타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기에 어떠한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여기에 이렇게 해서 완철로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게끔 완철이 고정이 되게끔 어떠한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암타이 레크밴드를 고정하는 전주에 고정하는 요 부분을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하고 자, 밑에 이것이랑 동일한 것이 하나 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이 옆쪽에 밑에 쪽에 하나 더 설치해 주게 되는데 그거를 저압 가선용 레크라고 합니다. 똑같이 설치해 주고 거기에 연결하는 것을 저압 가선용 레크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모르셔도 좋아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위치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간다 정도만 기억하시고 뒤쪽에서 저와 함께 배울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에 17번은 폴리머 저압 인류 외자인데요. 이 저압 가선용 레크에다가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폴리머 저압 인류 외자입니다. 또는 폴리머 저압 애자, 저압 폴리머 인류 외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부를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가지는 세트다, 서로 세트다라고 기억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18번 보시면 인입 전용 완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9번은 인입선 분기해주는 분기함이 있고요. 자, 26번 보시면 스텝 또는 발판 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발판 못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우리 발판 못은요, 법에 나와 있어요. 규정이 되어 있는데 1.8m 미만의 시설에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잘려있지만 이미지상으로 교재 그림 보시면 지면으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최소 몇 미터라는 거예요? 1.8m를 초과해야 된다는 거죠. 1.8m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만이니까. 그래서 26번은 발판 못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21번, 22번, 23번부터 해서 쭉쭉쭉 있게 되는데 자, 여기 색칠된 부분이 지면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21번 보시면 지선 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선 캡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식물이 기어오를 수 없도록 보호해주는 지선 캡이고요. 지선 커버는 여기에 지표면에 지선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 하면서 지선을 표시해주고 지선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지선 커버입니다. 그 다음에 지선 홀더는 잡아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지선 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선 로드는 무엇이냐면 이 지면에 지선이 지금 접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이어지는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지선과 지선 근가를 연결해주는 곳에 설치되는 것이 지선 로드고요. 어떠한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선 근가는 거기서 말하는 지선 근가는 여기입니다. 지선을
지표면 아래에 고정시키기 위한 장치를 지선용 근가, 지선 근가라고 부르게 돼요. 자, 27번 보시면 27번은 여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전봇대 같은 거, 예전에 전봇대라고 불렀는데 전주 같은 데 보시면 번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 전주 번호를 표시하는 곳을 전주 번호 차리라고 하고요. 자, 28번 보시면 전주 도색판입니다.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 길 가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 접지 몰딩 밴드 고리는 29번입니다. 자, 여기에 접지 몰딩 밴딩 고리가 쭉 있고, 그다음에 U 볼트라고 해서 U 볼트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전주에 장주의 지표면 아래에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즉 뭐예요? 전주가 기울지 않도록 근가, 지선을 근가, 그러니까 지지물을 근가해 주는 거. 근가 역할을 수행하는 게 U볼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보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 U볼트는 여기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아까 전에 제가 그려드린 완철 그림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완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완철을 고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그 고정하는 역할을 U볼트가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U볼트는 볼트는 볼트인데 U자형으로 생긴 볼트예요. U자형으로 생긴 볼트를 여기다 하면은 이제 지지물의 강도를 보강해 주는 것이고요. 이제 완철에다 하면은 완철을 전주에 고정시키기 위한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1번 보시면 접지를 동봉하고 리드 단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접지 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떠한 개요를 살펴봤습니다. 개요.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지물과 부속재부터 보시면, 자, 지지물은 목주도 있고요, 철주도 있고요, 철근 콘크리트주도 있고요, 철탑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목주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주가 주로 사용이 되고요. 자, 두 번째 부속재는 지지물의 전선을 고정하기 위해 완목 또는 완철인데, 완목은 이제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완철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목은 느티나무, 참나무 등으로 만들고, 완철은 아연도금한 철제 앵글이 됩니다. 아연도금을 하는 이유는 산화를 방지해주기 위함이에요. 자, 암타이라고 하는 것은 완목 및 완철의 상하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인데, 이걸 한 번만 더 그려드리면, 자, 이러한 지지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완철이 이렇게 있다고 했죠. 이쪽에는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하는 어떠한 고정 장치가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실물 사진도 가져왔거든요. 그거 함께 보시면 돼요. 자, 암타이 레크밴드예요. 이게 뭐라고요? 암타이 레크밴드. 자, 여기에 이 완철을 이렇게 접속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상하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는 거죠. 자, 이쪽에는 어떠한 볼트 및 너트로 결합이 되게끔 존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하고, 이 노란색으로 그린 것이 바로 암타이입니다. 암타이. 자, 그 다음에 완철밴드 볼게요. 완철밴드는 완철을 고정시킬 때 사용을 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지선밴드는 지선을 붙일 경우에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지선밴드 규격도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이 규격만 좀 신경을 쓰시면 돼요. 180 곱하기 240만 기억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거밴드는 아까 뭐였어요? 주상변압기를 전주에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주상변압기 행거밴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인류스트랩이라고 하는 거는 가공배전선로 및 인입선 공사에서 인류 애자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이것을 인류 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인류 스트랩 정의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데드엔드 클램프라고 있습니다. 우리 뒤쪽에 데드엔드 클램프 그림을 같이 보실 건데요. 자, 그때 송전선로나 배전선로에서 장력이 가해지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가해지는 곳에 사용되는 전선을 꼭 붙들어 매기 위해서 끝 지점에 설치하는 데드엔드 클램프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U볼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근 콘크리트주의 완철을 취부할 때 사용하는 금구류라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볼트가 이렇게 구멍이 2개가 있을 거예요. 자, 거기를 이걸 위에서 보잖아요. 만약에 전주를 위에서. 그럼 전주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냥 원형으로. 그러면 완철이 이렇게 있을 텐데, 이건 지금 앞에서 본 거고 이거 위에서 본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머신 볼트라고 해서 직선으로 볼트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금방으로 이렇게 해서 U볼트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볼트로 고정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U볼트라고 볼 수가 있고, 아까처럼 지면에 지지물을 고정할 때 이것도 우리가 U볼트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U볼트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완철을 보겠습니다. 완철. 완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경완철,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기역형 완철이라고 써 있습니다. 경완철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직육면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역형 완철은 옆에서 보면 딱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역형 완철은 뭐냐면, 자, 이렇게 전주가 있으면요, 장주가 있으면, 자, 여기에 이러한 볼트가 이렇게 쭉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기역형 완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도 대칭으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접속을 할 거잖아요. 이 기역형 완철 옆으로 이제 애자라든지 어떤 전선들이 다 접속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기역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역형 완철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가공전선로의 장주에 사용되는 이 완철의 표준 길이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에서도 여러 번 물어보거든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선 수가 있는데 단위는 보통 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선이 2조, 전선이 3조일 때 표준 길이는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특고압 가공 전선로라면 완철의 표준 길이는 1800mm, 고압일 경우에 1400, 저압일 때는 90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길이가요. 너무 길 필요가 없잖아요. 전압이 줄어들면. 그렇죠? 근데 전선수가 3개로 늘어나면은 이것보다 더 길어야 되겠죠. 어떻게 길는지 볼게요. 2400, 1800, 1400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1800이 여기 1800으로 갔고, 여기 있던 1400이 여기 1400으로 갔고, 각각 2400과 900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가공전선의 전선 수가 3조일 때 특고압 가공전선로라면 완철의 표준 길이는 얼마인가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 줘야 돼요? 2400으로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 중 완철의 표준 길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 표에 없는 숫자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완철의 표준 길이라고 하면은 900, 1400, 1800, 2400 이렇게 네 가지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 밑에 따로 적어놓은 이유도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지지물의 완철을 설치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물론 제가 이전까지 그림을 그려드렸겠지만 조금 더 저보다 더 잘 그리는, 깔끔하게 그려진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멍 2개 보이시죠? 구멍 2개가 이제 U볼트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것이 이제 완철입니다. 그럼 1번이 뭐예요? 1번이 완철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다 적어보죠. 1번이 완철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암타이라고 했죠? 암타이. 여기는 명칭을 매칭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암타이를 이제 완철에서 암타이로 연결을 한 것을 여기에 지지물에 고정을 시켰잖아요. 자,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암타이 레크밴드. 뭐 레크 아니면은 기억 빼고 레크라고 하셔도 되고요. 줄여서 그냥 레크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가 더 있어요. 그쵸? 근데 교재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죠. 보시면은 여기가 지금 암타이 레크밴드라고 했는데 이 보통 설치를 할 때 소정의 높이에도 이 암타이 레크밴드가 하나 더 위치하게 됩니다. 하나 더 위치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전선을 수직으로 배치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쓰인 것도 레크밴드라고 했어요. 암타이 레크밴드. 자, 그럴 때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거를 지금 왼쪽에 접속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른쪽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 보시면은 여기에 어떠한 볼트와 너트의 짝으로 이렇게 접속이 되어 있고요. 한 바퀴를 감아져 있어요. 그쵸? 한 바퀴가 이렇게 감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오른쪽에 지금은 왼쪽이지만 제가 그린 거 오른쪽에 어떤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저압 가선용 레크가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저압 가선용 레크라고 부릅니다. 이 연결되어 있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이걸 좀 더 길게 그릴게요. 이렇게까지 그릴게요. 이렇게까지. 이게 저압 가선용 레크고 이걸 다른 말로 일선
레크라고 합니다. 또는 일선용 레크라고도 해요. 근데 정식 명칭은 저압 가선용 레크이고, 자, 이것이 암타의 레크밴드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생겼냐라고 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위에서 본 모습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볼트 너트 있고요. 여기 볼트 너트 있고 이쪽에도 볼트 너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요 뾰족한 부분이 이 맨 오른쪽에 여기 튀어나온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하나, 반대편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지지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암타이가 지금 이렇게 V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암타이 하나가 여기 볼트에 이렇게 연결이 돼서 완철에 하나 연결이 되고 이제 또 다른 완철이 아니라 이렇게 완철이 쭉 있으면 자, 여기 있는 게 암타이 하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암타이 레크밴드, 여기도 암타이 레크밴드가 되는데 여기에는 암타이를 연결하고 여기에는 레크를 연결한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조그마한 어떤 버섯 모양이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뭐 작게 소규모로 이렇게 표시하긴 했는데 이거는 저압 인류 애자입니다. 뭐라고요? 저압 인류 애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뭐 인류 클램프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접속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어떠한 똑같이 레크가 있는데 레크에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러한 형태, 이 모양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됩니다. 뒤쪽에서 레크 배선에서 우리가 수직 배열인지 전선을 수평 배열인지에 따라 이 레크를 구분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명칭만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편출형 D형 레크라고 나와 있죠. 이러한 모양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편출형 D형 레크다. 또는 편출형이라기보다는 편출용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편출용, 용도를 나타내는 편출용 D형 레크.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압 가선용 레크가 되는 것이죠. 괜찮으세요? 괜찮으십니까? 좋아요. 이러한 모양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러한 모양을 안 보시고 이것만 봐서는 요 두 개가 같은 건지 모르잖아요, 사실. 말해주기 전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만드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도움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가져와 봤는데 도움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제 지지물의 완철을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떠한 완철의 애자를 설치하는 그런 것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필기 때보다도 실기 때 좀 더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다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텐데 경완철의 현수애자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경완철의 폴리머 현수애자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기역형 완철의 보시면은 기역형 완철의 장간형 현수애자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볼게요. 자, 경완철의 현수애자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우리가 이 기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있죠? 자, 이거별로 명칭을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현수애자에서 머리는 볼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라기보다는 앞쪽이라고 하면 될까요? 앞쪽에는 볼이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에는 소켓이 위치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볼, 소켓이 서로 짝꿍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러한 현수애자가 여러 개 연결이 되어 있겠죠. 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뭐예요? 현수애자의 머리, 그러니까 앞쪽. 이쪽은 뭡니까? 현수애자의 뒤쪽이죠. 꼬리. 자, 그래서 이 맨 앞에 있는 거는 경완철이고요. 이제부터 경완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완철이고,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소켓, 디귿이니까 볼쇠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볼쇠클. 볼은 현수애자 앞이라서 볼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쇠클은 여기에 현수애자를 결합하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완철이 있고요. 볼쇠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 거예요? 현수애자가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현수애자를 여기다 결합을 시켜요. 그 다음에 현수애자를 전압만큼 이렇게 연결을 계속해서 시킵니다. 그 다음에 현수애자 끝쪽에 가시면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니은, 소켓 I라고 있습니다. 소켓 I. 여기서 말하는 I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볼트, 너트가 없이 그냥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끼우는 겁니다. 이렇게 홈에 맞춰서 딱 끼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이 있냐면 미음에 데드엔드 클램프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데드엔드 클램프라고요. 데드엔드 클램프는 장력을 당기고 있는, 장력이 가해지고 있는 전선을 붙들어매기 위한 장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장치가 여기 위치하는 것이고 비읍은 이제 전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호별로 명칭을 각각 매칭을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시면 폴리머 현수회자 설치입니다. 폴리머 현수회자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뭐 볼, 소켓 막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기역에는 경환철이 되고요. 니은에는 볼쇠클이 되고요.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디귿에 소켓 아이가 바로 옵니다. 이게 폴리머 현수회자라서 그래요. 폴리머 애자라서 그래요. 볼쇠클, 소켓 아이가 이렇게 바로 오고요. 자기들끼리 결합을 한 다음에 뭐가 연결이 되냐면 리을 폴리머 현수 애자가 접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데드엔드 클램프가 마찬가지로 오게 되고 이 뒤쪽으로는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즘에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 볼쇠클과 소켓 아이를 구분을 지었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경완철과 폴리머 현수 애자 사이에 설치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 선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볼쇠클이었나요? 아니면 소켓 아이였을까요? 아닙니다. 둘 다 아니라 뭐였냐면은 이 두 개를 합쳐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 완, 철, 용, 아이, 쇠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이 쇠클. 즉, 경환철의 폴리머 현수회자를 설치를 할 때 경환철과 이 폴리머 현수회자의 사이에 설치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볼쇠클과 소켓 아이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경환철용 아이쇠클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의 구조를 물어보면 이렇게 답해주면 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뭔지 물어본다면은 이것도 충분히 정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좀 추가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환철이 아니라 이번엔 기역형 완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형 완철 보시면 장간형 현수회자라고 해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자, 기역형 완철 이쪽에 이 전주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볼트로 하여금 이렇게 완철이 접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경완철이 아니라 기역형 완철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 부분은 앵커 쇠클이라고 오게 됩니다. 뭐라고요? 볼 쇠클이 아니라 앵커 쇠클이 온다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은 볼까요? 니은은 볼 크레비스가 옵니다. 볼이 온 이유는 뭐라고요? 현수회자 앞쪽이기 때문에 볼이 온 거예요. 크레비스는 뭐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여기는 리을 보시면 먼저 보시면 I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크레비스라고 되어 있어요. 크레비스는 볼트와 너트로 하여금 조일 수가 있는데 이 사이에 뭔가를 끼우고, 근데 I는 볼트 너트가 없이 그냥 끼우기만 하면 돼요. 이게 크레비스와 I의 차이입니다. 좀 아시겠나요? 볼이랑 소켓은 뭐였어요? 현수회자 앞쪽 뒤쪽이었죠. 크레비스와 I는 볼트 너트의 유무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보시면 뭔가 그러니까 너트와 볼트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크레비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장간형 현수회자가 설치가 되는 것이고, 리을에는 소켓 I가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뒤쪽이기 때문에 소켓, 볼트 너트 없어서 I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요? 데드엔드 클램프가 된다고요. 우리가 이런 것까지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철탑 각 부의 명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매칭만 한번 시켜보시면 되는데요. 철탑 정부가 맨 꼭대기에 있는 이 가가 되겠고, 나는 암입니다. 팔이라는 뜻이에요. 팔이라는 뜻. 철탑의 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시 플레이트와 주주제는 뭐냐면, 자, 주주제는 이 기초 위에 어떠한 지지대 역할을 하는 것을 주주제라고 하는 것이고, 거시 플레이트의 저 플레이트는 사각형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각형이 존재하게 되고, 자, 이것도 거시 플레이트가 돼요. 자, 마는 사제인데요. 사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을 사제라고 하는데, 자, 이걸 어떻게 좀 외우기 쉽냐? 여기에다가 숫자 4를 이렇게 적어 보시면 됩니다. 좀 억지가 아니라
좀 잘 외우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사제할 때 사 이렇게 좀 적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각제입니다. 주각제는 여기 콘크리트 기초에 있는 요 하나가 주각제가 되는 것이고 주체부는 몸체자를 써서 몸, 주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사고 안은 상판부입니다. 상판 아시죠? 상판부가 여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앵커제는 자입니다. 자는 앵커제인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쪽에 연결하는 게 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앵커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콘크리트 기초 안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앵커 블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철탑을 앞에서 본 모습이지만 이게 실제로 보면 어떻게 돼요? 입체잖아요.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니라 뭐 철탑은 어떻게 생기는지 다양하지만 어쨌든 네 면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두 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방향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배전선로 공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설비에서도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근데 응용에서도 가끔 출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것을 알고 계시면 설비도 마칠 수 있고 응용도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건주공사라고 하는 건 지지물을 땅에 세우는 공사입니다. 근데 보시면 설계 하중과 전장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장이라고 하는 건 길이죠. 쉽게 말해서. 자, 길이가 있고 설계 하중은 6.8kN 이하, 6.8kN 초과, 9.8kN 이하, 9.81kN 초과, 그 다음에 14.72kN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각각의 하중을 이제 나눴잖아요. 지금 그쵸? 그때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자, 전장이 이거일 때 하중이 이거라면 그때의 이 깊이, 매설 깊이는 최소 몇 미터 이상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2.8m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정답이 2.8m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고 전장도 보시고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를 해서 공통적인 수치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지점, 이 지점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깊이를 물어보는 거죠. 2.8m 이상이라는 거는 최소가 2.8m라는 겁니다. 전주가 땅에 묻히는 깊이예요. 그 다음에 장주공사라고 하는 건 지지물의 전선과 기구 등을 고정하기 위해 완철이나 애자 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장주공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전용 기구의 설치를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주상변압기를 지지물에 설치할 때는 아까 어떤 걸 연결했었죠? 행거, 밴드를 접속을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압기 1차 인하선은 고압 절연전선 또는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을 사용을 하고 2차 측 배에서는 옥외용 비닐 절연전선 또는 비닐 외장 케이블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고요. 변압기 과부하라든지 아니면 고장 났을 때 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리를 위해서 1차 측에는 애자형 개폐기 또는 어떤 것을 컷아웃 스위치를, 그러니까 주상변압기 1차 측 보호장치는 컷아웃 스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측에 어떤 것을 설치한대요? 캐치 홀더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자, 컷아웃 스위치 설치 시에 부속 재료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정할 수 있는 브라켓이라든지 네오손 결합 애자라든지 컷아웃 스위치 커버라든지 퓨즈 링크까지 접속을 해줘야 진정하게 컷아웃 스위치를 접속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선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선공사. 자, 지선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물이 기울지 않도록 땅에 연결되는 선을 지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지선에는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전기공사 이 파트에서는 지선 여러 가지 모양에 따른 분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좀 알아보고자 해요. 자, 먼저 보통 지선은 일반적인 지선입니다. 자,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지표면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선 근가가 있게 되고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지선의 형태라면 이 오른쪽으로 오면 공동지선이라고 있습니다. 공동지선은요. 지지물 두 개가 있죠. 자,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이 두 지지물을 지선으로 활용하는 것. 이것을 공동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평지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수평할 것 같지만 이름상에서 느껴지기엔 근데 수평한 것이 아니라 자, 지선을 본래였으면 이렇게 내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내리는 지점에 어떠한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은 지선을 내릴 수가 없잖아요. 차들 지나다니는데 거기다 지선 내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옆에 보조 지지물, 즉 지선주라고 하는 것을 시설하게 되어서 자, 거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지선을 내리는, 즉 보조 지지물을 활용한 지선 방식을 수평 지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Y지선이라고 있게 되는데요. Y지선은 말 그대로 Y자예요. 지선 하나로는 조금 더 버티기 힘들 때 끝지점, 특히 끝지점에 가서는 그렇겠죠. 자, 이 지점에는 지선 두 개를 활용해서 Y자, 마치 Y자 모양과 같다고 하여 Y지선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형 궁지선과 R형 궁지선이 있는데요. 자, 궁지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선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 뭐가 막고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선을 본래 지선대로 못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지지물을 설치를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여금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을 우리가 궁지선이라고 하는데 궁지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형과 R형이 있죠. 어떤 거 같으세요? A형은 딱 보시기에 알파벳 A자와 같다라고 해서 A형 궁지선이 되는 것이고 R형 궁지선은 R자와 같다고 해서 R형 궁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형 궁지선, R형 궁지선도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는 실기 시험에서도 출제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선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지지물의 강도라든지 불평균 장력이 큰 장소의 보강용으로 지선을 설치하게 되고요. 지선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선 3가닥 이상의 연선을 사용을 해야 되고 소선은 2.6mm 금속선 또는 아연도금 강연선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지선 끝에는 목줄을 사용하는 경우에 끝에서 목줄근과 철근 콘크리트 줄을 사용할 때는 앵커의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선 중간에는 지선 애자를 설치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지선 중간에 동그라미 같은 거 있었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지선 애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크 배선입니다. 레크 배선. 레크 배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압 배전솔로 해서 전선을 수직으로 지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원래 우리가 수평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지지물이 있고 완철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 해서 수평으로 배열이 됐었는데 여기는 전선을 수직으로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서 L1, L2, L3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수직으로 배열할 때 지지해주는 거, 수직으로 지지해주는 요것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레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러한 배선을 레크 배선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레크 밴드라고 있죠.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암타이 레크 밴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줄여서 레크 밴드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에 이러한 저압용 레크를 전주 또는 장주 지지물에 고정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전선 배열에 따른 장주 구분입니다. 전선 배열에 따른 장주 구분. 제가 아까 전에 편출용 D형 레크 장주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수평 배열이 있고 수직 배열이 있어요. 수직 배열은 우리 2회선, 4회선용 철탑 등에 이용이 되고 오프셋이 존재합니다. 오프셋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철탑을 예로 들면은 자, 이렇게 철탑이 있으면 여기와 여기가 있을 때 여기는 L1, L2, L3가 되잖아요. L1, L2, L3가 딱 예를 들어 뭐랄까요? 정면에서 봤을 때 이 거리가 일직선상에 위치하게 된다면 만약에 전선이 상하 진동에 의해서 또는 상하 도약에 의해서 다른 상의 전선에 점프해서 맞을 수가 있겠죠. 그럼 무슨 사고입니까? 단락사고예요. 서로 다른 상이 만나는 거. 단락사고가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얘는 조금 이쪽, 얘는 조금 이쪽, 얘는 조금 이쪽 해서 어떠한 간격을 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상간단락 방지, 즉 오프셋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직 배열에는 오프셋이 존재하더라. 근데 수평 배열은 상하 진동에 의한 걱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프셋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 배열의 종류에는 보통 편출, 창출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목주 및 콘크리트주에 이용이 되더라. 수직에는 레크와 편출용 D형 레크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선 기구 및 공구입니다. 자, 여기 이 7파트, 그러니까 단원 7파트에서는 배선 기구와 공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워볼 텐데 공구에 대한 명칭과 용도를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자, 배선기구에는 개폐기류 및 접속기류를 다 배선기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개폐기의 종류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이프 스위치입니다. 우리 예전에 너무 오래된 집이나 오래된 주택 같은 데 가면은 퓨즈 대신에 이제 나이프 스위치라고 해서 이건 나이프 스위치는 그냥 개폐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퓨즈가 아니라 퓨즈 대신에 이런 개폐기 역할을 해서 나이프 스위치가 있게 되는데 나이프 스위치는 나이프, 칼로 끊어버린다는 겁니다. 뭐를? 전기의 흐름을 칼로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나이프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고요. 취급자만 출입하는 배전반이나 분전반에 사용이 되며 개폐기의 극수와 투입 방법에 따라 단극, 이극, 삼극, 단투, 쌍투 등으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내는 게 요즘에는 다 배선 차단기, 어떠한 뭐 기중 차단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보시면은 현재로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뭐 아직 남아있는 데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사용이 안 되고 단극 단투형, 이극 단투형, 삼극 단투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자, 명칭과 기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기호에 영어들이 있잖아요. 영어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던 영어들일 거예요. S는 싱글이고요. 싱글.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건 더블이고요. 더블. 그 다음에 T라고 하는 거는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T가 보입니다. T가 또 보이는데 요거 T가 또 하나가 스로우예요. 스로우. 투입하다. 그쵸?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지금 단투. 극이죠. 극. P가 이제 폴이에요. 폴. P-O-L-E죠. 폴. 그래서 단극이다 그러면 싱글 폴. 단투 그러면 싱글 스로우 이렇게 돼서 SP, ST가 되는 거예요. 싱글 폴, 싱글 드로우, 더블 폴, 싱글 스로우. 그래서 이극 단투형 또는 쌍극 단투형.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극 단투형, 이극 단투형, 삼극 단투형, 단극 쌍투형 이렇게 종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 의미만 알고 있으면 6가지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단극, 이극, 삼극, 단투, 쌍투가 있는데 다른 엉뚱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정답이 되겠죠. 틀린 설명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결국에 이 개폐기의 종류에서 쌍투, 단투 차이는 뭐냐면 단투는 한쪽에서 투입하는 거고 쌍투는 양쪽에서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커버 나이프 스위치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그 나이프 스위치에서 우리가 이제 커버를 씌웠다. 흔히들 이제 예전에 이제 두꺼비집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런 커버 나이프 스위치입니다. 요즘에 이제 오래된 주택 또는 시골집, 오래된 건물 이런 데 가시면 커버 나이프 스위치가 남아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떠한 경우도 있었냐면은 이게 원래 퓨즈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전선이나 아니면 어떠한 뭐 도체, 다른 도체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퓨즈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지만 전선 이런 것들은 차단하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재의 우려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동작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접속을 해놓은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커버 나이프 스위치는 충전부를 커버로 덮은 것입니다. 자, 분기 개폐기용으로 사용이 됐고요. 텀블러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KSC 8309항에 따르면 옥내용에 사용하는 소형 스위치의 전격 전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0.5, 1, 3, 4, 6, 7, 10, 12, 15, 16, 20 정도로 나와 있게 되는데 우리가 요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전격 전류는 꼭 보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요. 텀블러 스위치는 저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약간 똑딱이처럼 키는 스위치가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이거 가지고 갖고 놀다가 많이 혼났거든요. 로터리 스위치라고 하는 건 로터리, 회전 교차로를 회전 로터리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자, 회전 스위치라고도 하며 노출형으로 노브를 돌려가며 개로나 폐로 또는 강약으로 전멸하는 거. 부동 스위치는 물에 뜨는 겁니다. 물의 수위를 감지를 해서 부유물이 미리 정해놓은 수위에 도달하면은 동작하는 스위치를 말하게 되고 자, 이런 부동 스위치가 없는 걸 플루트레스 스위치라고 부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입니다. 누전 차단기를 보시면 누전 차단기를 시설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금속재 외함을 가지는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어떠한 SELV, PELV, FELV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이런 사용전압 50V를 초과하는 저압의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누전 차단기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보시면은 자, 기기기구를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
기계기구를 건조한 곳에 시설하는 경우, 대지전압이 150V 이하인 기계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 이외에 시설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중 절연 구조의 기계기구를 시설하는 경우, 그 전로의 전원 측에 절연 변압기 2차 측 전압이 300V 이하인 경우에 이런 누전 차단기를 시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인데, 웬만하면 그냥 시설을 해야 되겠죠.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사람은 소중하잖아요. 주택 인입구등 누전 차단기 설치를 요구하는 전로, 저고압 특고압 전로와 변압기에 의해서 결합되는 사용 전압 400V 이상의 저압 전로, 이렇게 해서 누전 차단기는 밑에 두 가지는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전 차단기의 종류입니다. 종류 보시면, 자, 고감도형이 있고 중감도형이 있는데, 고감도형은 그만큼 민감하다는 겁니다. 예민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인체 감전 보호형은 0.03초 이내, 30mA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세트로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인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인체 감전 보호형은 어떤 형에 속하는 거예요? 고속형, 그것도 고감도형에 속해야 되겠죠. 그만큼 잘 감지해서 보호를 해야 되니까 저렇게 고감도형, 고속형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연형과 반환시형, 그리고 중감도형, 시연형 이렇게 나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감도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격 감도 전류 자체가 달라요. 조금 더 범위가 조금 더 넓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 공사용 공구입니다. 공구. 첫 번째는 클리퍼인데요. 자,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 이것을 우리가 클리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쓰는 거예요. 잘 안 잘리잖아요. 그것을 클리퍼로 자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 클리퍼가 또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기 때문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프레셔 툴입니다. 프레셔, 누르는 툴이에요. 근데 왜 누르냐면은 압착 터미널을 압착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압착 펜치를 우리가 프레셔 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밴더라고 하는 거는 금속관을 구부리는 공구예요. 금속관 맨손으로 구부릴 수 없겠죠. 그래서 어디에다 끼워가지고 우리가 구부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구부릴 수 있도록 공구로 나온 것이 밴더가 되겠고, 그것을 이제 현장에서는 히키라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밴더가 있고 히키가 있는데, 히키는 그 위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이렇게 구부릴 수 있도록 생긴 공구고, 밴더는 그냥 금속관을 구부리는 공구가 됩니다. 우리 관 중에서, 합성 수지관 중에서 피관 있잖아요. 피관은 스프링 밴더로 구부려야 되거든요. 안에다가 스프링 밴더 넣고 힘으로 이렇게 조여서 구부려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금속관을 구부리는 그냥 공구를 밴더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스터라고 하는 거는 금속관 끝에 나사를 내는 공구예요. 제가 저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노가웃 펀치가 있습니다. 노가웃은 일단 구멍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펀치는 구멍을 뚫는 겁니다. 우리 종이 있잖아요. 종이. 뭐 사무실이나 어떤 학교나 이런 종이에 구멍을 뚫는 것을 우리가 펀치다라고 부르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구멍을 뚫는 걸 노가웃 펀치 또는 노크아웃 펀치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거는 홀소예요. 홀소. 구멍을 뚫는 거. 자, 그다음에 파이프 커터는 금속관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클리퍼랑은 다르죠. 클리퍼는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쓰는 겁니다. 자, 리머는 금속관을 쇠톱이나 커터로 끄는 후에 관 안쪽에 돌려서 다듬는 거, 매끄럽게 다듬는 게 리머고요. PC 테이프는 전선관에 넣을 때, 입선할 때 사용하는 거. 토치 램프는 가열하는 거죠. 근데 왜 가열할까요? 합성 수지관을 가공하기 위해서. 특히 PVC 같은 경우는 그냥 만지면 딱딱합니다. 근데 이것을 열을 가하게 되면 그 부분이 늘어나요. 그럼 늘린 다음에 거기를 차가운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해주면 모양이 이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 가공에 열을 가할 때 가스 토치 또는 토치 램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게 되죠. 그 다음에 측정 기구는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와이어 게이지, 이걸 측정하는 거예요. 전선의 굵기를 측정하는 거. 마이크로미터는 구리판의 두께를 측정하는 거. 회로를 이제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하는 건 회로 저항기, 회로 시험기. 접지 저항계는 이제 어스테스터라고 해서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거고요. 매거는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것이고, 후크온미터는 이게 전선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만큼이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후크온미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접속 재료를 보시면 우리 노란색 글씨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점착성이 없으나 절연성, 네온성 및 내유성이 있으므로
연필 케이블을 접속할 때 사용하는 거 바로 리노 테이프입니다. 뭐라고요? 리노 테이프. 그 다음에 밑에 자기용착 테이프는 정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리브 및 커넥터 접속인데 기구 단자를 접속하는 방법 세 가지는 동관, 압착, 기구 단자가 있습니다. 압착 단자는 아까 전에 압착 펜치로 하여금 접속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전력용 종이 케이블을 접속하는 재료에는 연관이라는 것도 있고 오일 페이퍼, 컴파운드, 테이프 등이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는 자기용착 테이프가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러한 압착 단자도 존재하게 되고요. 슬리브도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로 피뢰기입니다. 피뢰기. 자, 피뢰기를 보시면요. 자, 기능이 있는데 피뢰기 기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이를 대지로 방전하고 그 뒤에 흘러 들어오는 속류를 차단해주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피뢰기의 생김새인데 여기 보시면 뚜껑이 있고 지지금구도 있고 접지측 단자가 있습니다. 이 지지금구와 접지측 단자가 지지금구, 접지측 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로측 단자 이렇게 있고요. 소호, 간극, 자기애관, 특성 요소가 있는데 자, 결국에 이 부분이 뭐냐면 직렬 갭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피뢰기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예요. 전력공학에서도 다루지만 직렬 갭, 특성 요소, 쉴드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렬 갭은 이상전압 내습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특성 요소는 어떠한 이러한 존재하는 구성품 중 하나고요. 쉴드링은 피뢰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피뢰기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트닝 어레스터라고 해서 이렇게 기호를 표시하고 끝에는 꼭 접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 접지를 접지 측 단자에다가 수행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피뢰기의 제1보호 대상은 우리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전기 공사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돼요. 피뢰기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로서 피뢰기의 제한 전압이 절연 협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뢰기 제1보호 대상은 변압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변압기의 절연 강도는 피뢰기의 제한 전압에다가 그 접지 저항에서의 전압 강하를 합한 값보다 커야 돼요. 만약에 이것보다 작게 되면은 변압기의 절연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한 것보다는 커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성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렬 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요소가 있는데 직렬 갭은 뇌전류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 특성 요소는 자체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구성품이라고 했습니다. 자, 구비 조건이 있는데요.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높을 것입니다.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상용 주파수 있죠? 60Hz라든지 그런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류가 흘렀을 때 이것을 방전을 시작하는 전압을 상용 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우리 발전기 과발전과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를 고장으로 인식하고 방전을 해버리면은 굉장히 낭비겠죠, 낭비.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방전을 하면 안 되니까 방전 개시 전압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시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있죠. 자, 이거는 낙뢰 같은 이런 이상 전압이 내습했을 때 매우 높은 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빨리 방전을 시작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높게 되면은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전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이미 밑에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제한 전압은 피뢰기가 동작하고 있을 때 단자 전압의 최대값, 즉 파고값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낮아야지만 전압 강화가 작게 되어서 좋습니다. 속류 차단 능력은 당연히 커야 되겠고요. 방전 내량도 커야 되고 내구성도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뢰기 구비 조건에서 전압에서 낮은 거는 개시 전압, 충격 방전 개시 전압과 제한 전압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전격 전압입니다. 전격 전압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22.9kV 계통입니다. 자, 이런 계통에서는 변전소에서는 피뢰기 전격 전압이 21kV지만 배전 선로라면은 22.9kV라고 할지라도 18kV로 책정이 됩니다. 또한 이제 66kV는 72kV, 그 다음에 154kV 같은 경우에는 144kV로 책정이 된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아시면 좋고요. 밑에 보시면 공칭 방전 전류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10,000, 5,000, 2,500 나누기 2씩 해주면 됩니다. 근데 위에는 변전소에 적용이 되고요. 아래는 배전 선로에 적용이 돼요. 근데 변전소에 적용되는 게 10,000이랑 5,000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10,000은 154kV 이상 또는 66kV 그 이하의 계통에서 뱅크 구성하고 있는 뱅크 용량이 3000kVA를 초과하면 10,000A, 초과하지 못하면 5000A를 공칭 방전 전류로 선정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레 시스템입니다. 우리 피레 시스템의 구성은 수레부는 낙뢰를 받는 쪽, 인하도선은 낙뢰를 내려보내는 쪽, 접지극 시스템은 대지로 보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첫 번째 수레부부터 볼까요? 자,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중 한 가지 혹은 이를 조합한 형식입니다. 자, 수레부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돌침부터 보겠습니다. 돌침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건물이 있고 지붕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을 돌침이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지표면이 아니죠. 지붕 위에 약 25cm 이상 돌출해야 됩니다. 돌침은 지붕 위로부터 25cm 이상 돌출이 되어야 돼요. 이거 값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이런 침 같은 형태를 우리가 돌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쭉쭉쭉 볼게요.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맨 윗부분에 나와 있는 게 돌침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평도체입니다. 수평도체는 자,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는 돌침은 침과 같은 형태였잖아요. 여기는 수평이에요, 수평.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수평도체가 됩니다. 이런 건축물에 밀접시킨 용마루 위 도체라든지, 건축물에 격리한 용마루 위 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평도체가 되겠고, 자, 메시도체 같은 경우는 그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체가 이렇게 그물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메시도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레부의 종류에는 돌침도 있고요, 수평도체도 있고요, 메시도체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러한 수레부를 배치하는 것은 방금 전에 그림 보신 것과 같이 보호각법, 회전구치법, 메시법 중 한 가지 혹은 조합된 방법으로 시설을 해야 되고, 뾰족한 부분, 모서리 등에 우선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뾰족한 부분에 낙뢰가 더 잘 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좀 더 우선해서 배치를 해야 낙뢰를 더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수레부 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의 최소 두께인데요. 필요 시스템 레벨이 나와 있고 여기 재료별로 두께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두께는 관통이나 고온점 또는 발화를 방지할 때의 두께를 말하게 되고, 두 번째 두께는 관통이나 고온점, 발화 방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두껍고 여기는 조금 더 얇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인하도선인데요. 인하도선은 내려보내는 데라고 했죠. 자, 인하도선의 재료, 형상과 최소 단면적이 나와 있게 되는데, 자, 구리, 알루미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소 단면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테이프형 단선, 구리로 테이프형 단선으로 할 때 인하도선의 최소 단면적은 물어보면은 대부분 50입니다. 50, 50, 50, 50, 50, 50. 여기 혼자 70이에요. 어디예요? 알루미늄 테이프형 단선만 70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50이고 알루미늄 테이프형 단선만 70이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50이 웬만하면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알루미늄 합금이 있고요. 용융 아연 도금강이 있고요. 스테인리스 강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여기 보시면 구리, 주석도금한 구리, 알루미늄 이렇게 있잖아요. 다음 중 인하도선의 재료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또는 인하도선의 재료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면은 이 6가지 재료 중에서 해당되지 않는 거, 해당되는 거 하나지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루미늄 합금도 보시면은 50제곱밀리미터고, 용융 아연 도금 강도 50제곱밀리미터고,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는 연선으로 70제곱밀리미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강 같은 경우에는 내식성, 내마모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인하도선으로 적합한 것은? 이라고 한다면 단연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부식에 잘 되는 그런 환경에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병렬로 인하도선을 설치하게 된다면 아까 전에 필요 시스템 등급 1부터 4까지 있었죠. 그런 등급에서 최대 간격들이 정해져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접지극의 종류를 보시면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이것이 A형, 이것이 B형입니다. 접지극을 수직으로 쓰면 수직 접지극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환상으로 쓰면 환상 접지극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접지극의 재료와 형상 그리고 최소 치수를 한번 보면요. 자, 구리 마찬가지로 있고, 강이 있는데요. 강은 스틸이에요. 철을 말하게 되고, 스테인리스 강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구리에 제가 50제곱밀리미터 많이 적어놨잖아요. 즉, 이 구리가 연선, 원형 단선, 테이프형 단선 관계없이 다 50제곱밀리미터예요. 그러니까 동선을 기준으로 50제곱밀리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 접지극의
재료가요. 재료가요. 자, 그리고 여기 접지도체죠, 이제. 접지도체라고도 해도 되죠. 자, 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연도금 원형 단선, 아연도금 테이프형 단선은 직경 10mm에 90제곱m가 되는데 아연도금 격자판, 뭐 나도체 원형 단선 이런 거는 접지판으로 사용함으로써 500에 뭐 500, 600에 600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이런 것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하게 되면 테이프형 단선은 100제곱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별도로 추가적인 사항은 안 적어놨는데 이 원형 단선의 50제곱m인데요. 만약에 이것을 어떠한 뭐 대지 인입이라든지 아니면 피뢰침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게 지금 직경 8mm에 50제곱m거든요. 만약에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은 직경 16mm에 단면적 200제곱m가 됩니다. 원형 단선인 경우에. 여기도 원형 단선인 경우에. 이런 차이점이 조금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것까지는 추가적으로 아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것들만 적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구리, 접지도체 50제곱m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접지극의 시설입니다. 시설. 표면에서 0.75m 이상 깊이로 매설을 해야 되고요. 깊이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전자통신 시스템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환상도체 접지극 또는 기초 접지극으로 한다. 접지극 재료는 대지의 환경오염 및 부식의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접지 저항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접지 저감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접지 저항은 대지 저항률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여기 대지는 저항률이 높을 수도 있고 여기는 더 낮을 수도 있잖아요. 접지공사 지점의 토양의 화학 처리를 시행해서 대지 저항률을 낮추면 접지 저항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이 뭐라고요? 접지 저감제라고요. 주로 사용하는 거는 맨 밑에 있는 백필입니다. 백필은 흑연 분말과 코크스 분말의 혼합물을 말하게 돼요. 이런 것을 접지 저항 저감제로 사용하게 되는데 접지 저항 저감제의 구비 조건 굉장히 자주 물어봤습니다. 노란색 글씨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첫 번째, 안정성이 있어야 된다. 안전성. 두 번째, 전기적으로 도체여야 한다. 부도체면 안 돼요. 세 번째, 반영구적인 지속 효과가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작업성이 좋아야 된다. 다섯 번째, 접지극의 부식이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극을 부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접지극의 부식이 없다는 것은 전극을 부식시키지 않을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게 다섯 가지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체류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체류라고 하는 건 머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쉽사리 빠지지 않게끔 머물게끔 하는 것을 우리가 체류제라고 하고 접지저항 저감제의 대표적인 것은 백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 및 접지 재료까지 하여 공사 재료 마지막 시간을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기분이 어떠세요? 나 빨리 기출문제 풀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압니다.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라는 과목이 어떻게 보면은 암기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좋아하실 것이고 아니면은 계산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명이나 뭐 그런 쪽에는 계산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더 좋게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공사재료 특히 뭐 전기 화학, 전기 철도, 공사재료, 자동제어 및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 많은 곳은 조금 더 망설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공부를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자신감을 가지시고 끝까지 하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 좋은 결과가 뭐죠? 합격입니다. 합격. 여러분의 그 합격을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제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인 여러분의 합격 그리고 최종 합격까지 나아가는 그 길에 제가 함께 해서 영광이고요. 저는 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